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화요일 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점심 한 끼로 햄버거 많이들 드실 텐데요. 최근 양상추 빠진 햄버거가 자주 보입니다. 야채 없이 고기만 있는 모양새다 보니까 불고기 마카롱이다 이런 별칭까지 생겼죠. 지난 한파 영향으로 채소값이 금값이라서 요즘 마트 가서 채소 집어들기도 겁날 지경입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 국제 물류 대란까지 겹치다 보니 그야말로 물가 비상입니다. 10월 물가 상승률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잠시 뒤에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지금 이 시각 공수처에서 첫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인데요.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사 속보들 챙겨봅니다. 먼저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잠시 뒤에 출범합니다. 소속 의원 전원이 합류한 메머드급 선대위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당원 모바일 투표율이 오늘 오전 50%를 넘겼습니다. 당원 지지율이 높은 윤석열 전 총장과 젊은 층의 지지도가 높은 홍준표 의원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세라며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오늘 오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착수 2달 만에 첫 소환 조사에 나선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위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만배 씨와 남욱, 정민용 변호사가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배임 혐의가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소비자 물가가 9년 8개월 만에 3%대를 넘어섰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가 7.3%나 올라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주말 휴가가 이어지면서 어제보다 100명 가까이 줄었지만 헬로윈데이와 완화된 방역 조치 영향으로 재확산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잠시 뒤에 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합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로 정하고 이낙연 전 대표 등 경쟁했던 경선 후보들도 모두 참석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1초 정도만. 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릴 서울 잠실 K스포돔입니다. 네, 출범식이 곧 시작할 텐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감독께서 공정과 네, 이제 30분쯤 뒤면 이곳에서 민주당의 20대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행사 시작을 앞두고 지금은 사회자인 한준호 의원이 단상에 올라 막바지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의자들이 놓여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참석자들이 잠시 뒤면은 자리를 하나둘 채우면서 분위기가 좀 더 달아오를 걸로 보입니다. 선대위 명칭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슬로건은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4기 민주정부 수립, 국민과 함께 더불어 승리로 정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그리고 주요 인사들까지 4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김두관 의원 등 이 후보의 경선 경쟁자들도 모두 참석합니다. 400여 명 참석이면 코로나19 시국에 볼 수 없던 상당히 큰 규모 행사인데 오늘 출범식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대규모 출범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전에 기선을 잡으면서 치열했던 경선 후유증을 털어내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결속을 과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발표한 선대위 1차 인선에서 이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캠프 인사들을 대거 전면에 배치하면서 드림원 팀, 용광로 선대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속 의원 169명 전부가 참여하는 것은 물론 중도층과 청년 여성을 아우르는 외부 인사까지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 추미애 전 장관의 사회 대전환, 김두관 의원의 균형 발전 등 후보 직속위원회에서 경선 과정에서 나온 정책 아이디어를 포괄하는 원팀 공약도 만들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자, 이 후보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예비 후보 등록 이후 일주일 동안 활발하게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화두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 개발 현장을 찾아 개발 이익 환수 성과를 과시하면서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 구상을 밝혔고요. 음식점 총량제, 주 4일 근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잇따라 꺼내들면서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인 정책 논쟁으로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출범식을 기점으로 당 선대위의 조직적인 지원, 그리고 정기국회 기간 거대 여당의 입법과 예산 뒷받침까지 받으면서 정책 실행력을 입증하려는 행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실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 현장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 둘째 날인데요. 투표율이 50%를 넘기면서 경선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기록적 투표율을 두고 양강 체제를 구축한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판세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이 국민의힘 당원 투표 둘째 날인데요. 일단 투표율이 기록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모바일 투표율이 오늘 오전 50%를 넘겼습니다. 투표 둘째 날인 만큼 그야말로 역대급 투표율인데 양강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 전 총장 측은 애초 당심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만큼 윤석열 압승이 예고된 거라고 보고 있고, 홍 의원 측은 높은 지지도를 보이는 신규 청년 당원들이 모바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을 찾은 홍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세는 저 홍준표로 확실히 굳어졌습니다. 홍준표의 압승을 여러분의 손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원희룡 전 지사 역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맞수로 당원들이 자신을 선택해 줄 거라 믿는다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높은 투표율이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줬을지 관심인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중원에서, 홍준표 의원은 텃밭 PK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온라인으로 국민을 만나 민심을 듣고, 원희룡 전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지역을 찾아 이재명 후보 견제에 나섰습니다. 제3지대 역시 변수 중에 하나일 텐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늘 대선 주자로서 첫 공식 일정에 나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대표 첫날 일정으로 국민 압박 면접을 선택했습니다. 패널로는 전여욱 전 새누리당 의원과 조국 흑서의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나서는데, 안 대표는 이렇게 스스로 검증을 자처할 만큼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아침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완강한 대선 완주 의지를 드러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제1야당 후보가 되신 분이 양보를 해주신다면 그러면 충분히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게 되겠죠. 여기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안 대표가 참 안 변했다고 비꼬면서 이번엔 탄핵 정국 직후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 대표도 단일화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요구, 이거를 외면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 오늘도 이어질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검증 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경기 성남시 백현동을 찾으며 전선을 넓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일대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해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따지기 위한 겁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대장동 의혹으로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 2017년
최 후보자가 감사위원을 할 당시 경기도에 대한 경영관리 실태감사를 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만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단 한 건의 비리도 적발되지 않았다며 향후 감사 규명 의지를 캐물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직전 감사원장,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이유로 임기 도중 사퇴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거론하며 반격했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최 후보자를 향해 전임 감사원장이 재직 시절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는지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가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나선 지 2달 만인데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위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유정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네, 손준성 검사 오늘 첫 소환 조사인데요. 비공개로 출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오늘 오전 10시쯤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요. 비공개 출석을 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석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제공한 관용차를 통해 출석 모습을 가리는 차폐 시설을 이용해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의 오늘 소환 조사는 공수처가 수사를 본격화한 지 2달 만입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야당에 전달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 꼬리표가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됐는데요. 공수처는 이를 바탕으로 김웅 의원에게 관련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보낸 최초 전송자를 손준성 검사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당시 손 검사와 함께 일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건네진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과 같은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손 검사를 상대로 판결문 검색과 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건데 손준성 검사 이 혐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손준성 검사는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을 일단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기억이 없다면서 혐의를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장 심사 때는 당시 SNS를 통해 고소 고발장을 전달받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반송해왔는데 문제가 된 고발장 역시 같은 식으로 반송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대화 캡처 본에는 간단한 글자 메시지와 기사 링크에도 손준성 보냄이 남아있어 반송만 했다는 손 검사 측 주장에도 의구심이 남는 상황입니다. 손 검사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제보자 X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것도 범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손 검사의 반박 논리를 깨기 위해선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법원이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손준성 검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조사를 피한다며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하면서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무엇보다 영장 심사 당시 공수처가 손 검사의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엔 손 검사 외의 핵심 등장인물들이 모두 성명 불상이라고 적시됐는데 공수처가 의혹 관련 인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손 검사 측도 공수처의 전략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의 패가 어느 정도 노출된 상황에서 오늘 조사 결과가 당시 검찰 조직 윗선을 겨냥하는 수사로 이어지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자,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김웅 의원 소환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네, 공수처는 또 다른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이르면 내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에서 고발장 전달과 접수 장소 등을 언급하며 누군가와 사전 교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조 씨와 김 의원의 통화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는데 김 의원은 고발장 작성 주체를 저희라고 표현하면서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발장 접수와 관련해 자신은 빠져야 한다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라고도 말했는데 복원된 녹취록 전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도 세 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관련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손 검찰이 먼저 조사한 공수처는 김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 작성 주체와 검찰과의 연루 정황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와 남욱, 정민용 변호사가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배임 혐의가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예, 자 내일 핵심 인물 3명의 구속영장 심사가 연이어서 열리는데요. 일단 김만배 씨가 가장 먼저 법원에서 신문을 받죠.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김 씨의 경우 지난달 14일 기각됐던 첫 구속영장보다 오히려 뇌물 액수는 더 줄었습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의 대가성이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공여 액수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이익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실제로 건넨 5억 원만 영장에 적었습니다.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으로 나눠 전달됐다는 이 5억 원에는 화천대유 회사 돈 횡령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횡령 혐의에는 김 씨가 과거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배우자에게 허위 급여 4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한 부분도 담겼습니다. 네, 이렇게 뇌물 횡령 액수가 줄었는데도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결국 배임 혐의를 특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죠. 네, 검찰은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만배 씨를 비롯한 화천대유 세력이 대장동 사업자 선정부터 이익 배분까지 모든 설계를 사실상 미리 짰다고 봤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목 이익을 고정으로 묶어두고 이마저도 택지 분양가를 싸게 책정해 최소 651억 원어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사업 시행 이익까지 합치면 전체 배임 액수는 수천억 원 규모라는 게 검찰 관계자 설명입니다. 하지만 김만배 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대장동 사업 설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적 없고 오히려 판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짰다는 입장입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대 이익을 약속했다는 혐의도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담긴 허위 과장된 내용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도 검찰은 배임 공범으로 지금 보고 있죠. 네,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와 함께 또 정민용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각각 화천대유 세력에 특혜를 주는 공범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영장심사는 내일 오후 3시부터 연달아 열리는데요. 남 변호사는 지난해 천화동인 4호 회사 돈 35억 원을 횡령해 정 변호사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돈이 정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퇴직을 앞두고 설립한 유원홀딩스의 다시마 비료사업 투자금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검찰은 이 회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자금 세탁용 회사라고 의심하고 정 변호사에게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장동 핵심 4인방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검찰은 우선 사건 초기부터 핵심 증거로 지목된 녹취록을 제공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뇌물 혐의점이 아직 포착되지 않은 점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지난 2013년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3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지만 뇌물을 준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정 회계사는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정 회계사를 계속 수사 중이라며 내일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의 영장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심사에서 화천대유 세력의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정 회계사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정 회계사뿐만 아니라 내일 핵심 인물들의 구속 여부는 배임 혐의를 고리로 한 윗선 수사 확대 여부에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의 공소장이나 김만배 씨 등 구속영장엔 아직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당시 성남시 윗선의 관여 정황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이른바 대장동 4인 방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 검찰은 지금까지 어떤 결론도 내린 바 없고 앞으로도 예단 없이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 사업의 공모 지침서를 사실상 화천대유 측이 작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인물 가운데 아직 유일하게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정영학 회계사도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김다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핵심 인물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행 경위와 공모 관계를 여러 장에 걸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최초의 청탁 의뢰자로 지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정 회계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유동규 전 공단 기획본부장을 소개받아 공사를 설립해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편의 제공의 대가는 막대한 개발 이익의 약속이었습니다. 추후 개발 이익이 현실화하는 시점에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남욱 변호사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암묵적 의사를 모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특히 영장 청구서엔 대장동 공모 지침서 작성 과정이 상세히 기술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민간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모 지침서에 들어갈 필수 조항을 김만배 씨에게 설명했고 김 씨는 이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공사에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그대로 반영하라고 지시했고 정영학 회계사는 사업 시행권을 화천대유가 독점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을 배제하는 등의 필수 조항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 회계사 머릿속에서 나온 필수 조항들은 이후 공모 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됐고 김만배 씨 등은 공모 지침서 공고 전에 미리 성남의뜰 사업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화천대유를 설립했습니다. 그 이후는 알려진 대로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을 따냈고 천문학적 이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영장 청구 대상에선 빠진 정 회계사가 공범들의 주요 혐의 곳곳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사실상 브레인 역할을 한 겁니다. 이 같은 정황은 검찰이 대장동 4인방과 정민용 변호사의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부분에서도 드러납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총괄과 로비, 남욱 변호사는 대출 자금 조달, 정영학 회계사는 사업 계획서 작성과 회계,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내부 정보 제공으로 특혜 제공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들이 수년 동안 계획적으로 성남시 측에 최소 651억, 많게는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공모했다는 게 수사 착수 한 달째를 맞은 검찰의 결론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물가가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9년 8개월 만에 3%대를 넘어섰는데요. 특히 석유류 물가가 27% 이상 오르면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2%가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97로 전년 동월 대비 3.2%가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를 넘은 것은 지난 2012년 2월 3.0% 이후 9년 8개월 만입니다. 또 2012년 1월 3.3%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올 4월부터 6개월 연속 2%대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오다 3%대를 넘어선 겁니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는 27.3%나 올라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휘발유는 26.5%, 경유 30.7%, 자동차용 LPG는 27.2%가 각각 올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통신비 할인에 따른 기조 효과가 반영되면서 휴대전화 요금은 25.5% 상승했습니다. 이는 휴대전화 요금 통계를 잡기 시작한 지난
지난 199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기료가 2.0% 올랐고 전세는 2.5%, 공동주택관리비 4.3%, 생선회는 8.8%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운데는 돼지고기가 12.2% 오른 것을 비롯해 국산 쇠고기 9.0%, 달걀은 33.4%가 뛰었습니다. 서비스 물가도 상승했는데 보험 서비스료는 9.6%, 구내식당 식사비는 4.3%가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농축수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오름세가 지속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공공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많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심상치 않은 물가. 지금부터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6개월 정도 2% 유지하다가 3.2% 상승했습니다. 이게 9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왜 이렇게 올랐는지 하나씩 좀 꼼꼼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국제유가가 지목이 되는데 27.3%나 올랐어요. 그렇죠.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가중치를 많이 두게 되는데요. 역시 석유류 제품의 가중치가 큽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영향이 크죠. 네. 아마 체감을 하셨겠지만은 요즘에 뭐 기름 넣는 이제 휘발유 가격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석유류 제품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역시 국제유가의 상승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휘발유가 26.5%, 경유가 30%, LPG도 거의 27.2%가 오르면서 전체적인 석유류 제품 가격이 27.3%가 오르게 되면서 아마도 이제 3%대 10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을 기록하는데 이제 가장 주범이었다,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달 10일부터 또 유류세 20% 인하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또 물가 상승을 조금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지난달에 이제 유류세 인하를 하겠다라고 기재부가 나왔을 때 저는 한 15%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더 파격적으로 지금 20% 인하를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아마도 이미 지난달쯤에는 이제 많은 자료를 보고 이 10월 달에 이런 3.2%, 3%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물가를 떨어뜨리려면 역시 석유류 제품을 낮춰야 되겠고요. 핵심적으로 유류세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시작이 11월 12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류세 인하는 어디에 윤활을 하느냐? 우리 주유소가 아니라요. 이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그 이제 석유에다가 인하를 매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주유소에는 한 2, 3주치가 먼저 와 있기 때문에 시차가 둔다. 그래서 안 그래도 좀 급한데 11월 12일이 아니라 11월 말부터 이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반영되면 어떡하느냐. 또 이렇게 되니까 기재부는 일단 직영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날부터 이제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알뜰 주유소도 함께 시행 당일부터 유류화가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뭐 알뜰 주유소, 직영 주유소 다 합쳐도 전체 주유소의 한 20%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시차를 최대한 좀 줄이는 것이 이번에 이제 11월에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데 하나의 또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효성을 위해서 지금 시차 줄이기 위한 정부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이런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물가 상승 품목별로도 좀 보면 공업 제품, 서비스, 전기, 수도, 가스 대부분 다 올랐는데요. 특히 체감 물가를 의미하는 생활 물가 지수를 보니까 4.6%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 물가 지수라고 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바로 없으면 안 되는 품목 한 141개만 따로 떼어놓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생필품, 과일, 세탁료 이런 것들도 다 부과가 되고 있는데 생활 물가 지수만 보면 4.6%가 올랐으니 아마도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 체감하는 소비자 물가는 이미 4%대, 5%대를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 오른 품목이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 특히 먹거리 쪽에서, 특히 밥상 물가 쪽에서 굉장히 물가 급등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트 가기 겁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과일 쪽 이쪽만 좀 봐도 배추, 사과, 배아, 달걀, 마늘, 국산 쇠고기, 이달엔 돼지고기도 많이 올랐었는데 많이 잡혔다고 해도 지금 30, 40%는 훌쩍훌쩍 또 올랐고요. 배추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게 금치였잖아요. 그나마 좀 많이 잡았다라고 해도 작년 대비 봤더니 거의 44%, 50% 가까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좀 배추가 좀 어느 정도 좀 멈춰 있다 했더니 양상추 가격이 또 급등하게 되면서 이래저래 먹거리 물가, 밥상 물가도 시급하고 공공요금, 전기료도 오르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네. 이게 일정 부분 아마 이제 내년 선거 있고요. 대선 이후에는 더 끝나면 폭발적으로 더 튀어오를 네. 가능성이 있거든요. 좀 억누른 감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이것도 더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질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아 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미 인플레이션은 거의 확정적이 됐다. 당분간 어쩌면 뭐 거의 꽤 오랜 기간 소비자 물가를 떨어뜨리긴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또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보면 저희 오늘 점심시간에 정말 햄버거에 네. 양상추가 들어있나 없나 네. 오늘 저희 편집팀에서 점심을 네. 시켰더라고요. 네. 다행히 조금 들어있는 햄버거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채소값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른 상황인데 이게 최근에 한파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입하려고 해도 이게 물류 대란 때문에 쉽지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양상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가을, 초가을에 날씨가 엄청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일격을 좀 맞은 겁니다. 1, 2개월 사이에 양상추가 공급해야 되는데 완전히 작황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1개월간 보면 양상추 가격이 150%, 뭐 200%, 2배, 3배 가까이 이제 폭등을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업체에서는 네. 그 햄버거에 있기는 있더라고요. 예. 있는데 이제 거의 조금 이제 들어 네. 있어서 예, 뭐 마카롱이다. 불고기 햄버거. 마카롱이다. 예, 불고기 예. 마카롱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좀 수입하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물류 대란이라고 좀 들어보셨겠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이 공급망이 이제 깨지는 문제. 이게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게 꽤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투자도 안 했고요. 네. 기존에 있는 것들도 줄이고 뭐 배도 줄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이즈를 줄여놨는데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수요가 터지게 되면서 좀 이끌어 빨리 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이즈를 다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물류 대란, 배도 부족하고요. 배에 실은 컨테이너도 모자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만 아니라 컨테이너 이제 물건 배에 도착하면 그걸 내려야 되는 인부도 다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예. 그 노동자도 없고 다시 그 실어가지고 뭐 화물차 타고 가야 되는데 화물차 이건 뭐 미국 상황이긴 하지만요. 예.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수급이 깨져버린 겁니다. 코로나19에서 침체를 겪다가 갑자기 이게 경기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쉽게 될 거 아니야라고 예.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딱 와 보니까 만만치가 않고요. 예. 뭐 대표적인 게 우린 지금 뭐 양상추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은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 현상, 아마도 한 5, 6개월 전부터 우리가 방송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리 빨라도 지금도 한 10개월은 다 돼야 그 수급이 풀릴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이 공급망 생태가 깨져서 물량이 부족해지고요. 네. 물량이 부족해져서 물가가 오르는 예. 뭐 이걸 뭐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이 예.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그런 환경들이 소비자 물가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는 네. 영향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 기름값 상승도 있겠지만 지난해 통신비 지원에 어떤 기저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이제 좋게도 해석하는 쪽과 예. 이제 나쁘게도 해석하는 쪽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 일단 11월은 10월보다는 나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 통신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작년 10월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예. 그때 전 국민 그 2만 원 통신비 지원이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통신비라는 게 소비자 물가 가중치가 꽤 되는데 작년 10월에 물가를 확 낮추는데 통신비가 1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작년 10월을 보면 물가가 거의 한 0.1%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올해 이달 10월은 통신비 인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급등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실질적으로 지금 통신비 상승 같은 경우가 한 25% 이번에 오른 것으로 나왔고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뭐 석유 다음에 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왜 또 좋게도 해석할 수가 있느냐? 이제 11월이 되면 이제 이런 기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대비 올해 예. 대비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런 어떤 통신부의 큰 틀에 올랐던 기저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쨌거나 물가 상승 요인 중에 하나는 제거됐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예. 뭐 부디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지금 핵심은 석유류거든요. 네. 유가가 여기서 11월에도 더 올라가지고 뭐 또 우리도 유류세 인하도 다 반감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또 먹거리 물가가 작황이 이상 기후가 더 계속돼서 더 모자라는가. 예. 조금 뒤에도 설명하겠지만은 지금 공급망 이 생태계 교란을 때문에 네. 이 뭐 요소수를 비롯해서 각종 또 공업 제품까지도 이 품귀 현상들, 이 수급 부족이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속된다면 과연 이 11월 이달 물가도 장담할 수 있겠는가 네. 이런 우려는 함께 나옵니다. 요소수 얘기하셨으니까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소수 품귀 현상이 언론에서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요소수가 뭔지 하고 이게 지금 중국의 전력난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볼 수가 예. 있는데요. 이제 디젤차, 경유차를 모시는 분들은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소수라기보다는 뭐 애드블루 뭐 이렇게 더 익숙한 이름이기는 한데 유로6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환경 문제, 특히 경유차의 질소 산화물 이게 규제가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경유차들, 디젤차에는 그 저감 장치를 달아야 됩니다. 이 질소 산화물을 낮추게 되는. 근데 거기에 핵심 연료가 바로 이 요소수라는 거고요. 네. 요소수가 이제 액체니까 그걸 타야 저감 장치가 돌아가고 질소 산화물을 뭐 물과 산소로 분리하는 뭐 복잡하기는 하지만 쉽게 말해서 질소 산화물을 낮출 때 필수 불가한 액체, 뭐 물이다, 요소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 불가한데 우린 생산을 안 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요소수 우리는 뭐 전량은 아니고요. 한 90, 뭐 통계치로는 80% 정도가 중국 수입으로 돼 있는데 시중에는 하여간 97% 정도의 요소수는 예.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타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 의존도가 큰데 왜 중국의 전력난과 요소수 부족이 맞먹냐? 요소수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요소수를 만들게 되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제 중국과 호주가 어떤 치열한 어떤 국가 간의 신경전을 펼치다가 예. 뭐 서로 무역 규제를 하다가 예. 이제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수입 규제하면서 역공을 맞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중국 내 석탄이 부족해지고 그것 때문에 뭐 중국 공장도 문을 닫는 뭐 이런 예. 상황까지 흘러왔게 됐는데 이게 이제 석탄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니까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요소수를 일단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까 수출을 하지 말라고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 규제를 지금 쳐버린 겁니다. 때린 거니까 예. 우리는 전량 중국에 의존하는데 중국발 요소수가 메이드 인 차이나 요소수가 못 들어오게 되니까 예상치 우리 못한 쪽에 일이 발생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갑작스럽게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나오게 된 거죠. 예, 지금 뭐 통신비라는 변수는 사라졌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요소수 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목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죠. 이달에 또 기준금리가 0.25%가량 또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예. 이 변수가 만약 물가 상승과 함께 펼쳐졌을 때는 예. 어떤 또 예상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달 한국은행 금통위가 11월 25일에 네. 있고요. 지금 이제 10월 물가가 3.2% 나왔으니까 이건 뭐 거의 기준금리 인상은 확정적입니다. 당초에 10월 아니면 11월에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뉘앙스인데 10월에 안 했기 때문에 이제 11월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이제 1%로 올라가게 되고 아마 이것들을 반영해서 시중금리라고 하죠. 대출금리들은 지금 뭐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오른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잠깐 요소수 얘기도 했지만은 물가가 잡힐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려워 보인다. 맞죠. 예. 왜냐하면 요소수도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화물차들이 멈춰설 수가 있어요. 예. 이게 한 달 지속되면. 그러니까. 예. 그럼 화물차가 멈춰서면은 물건 못 나르면은 또 이게 원치 않은 우리나라의 공급망이 또 파괴되는. 네. 이게 무슨 설상가상인지 아니면 누가 인플레이션을 만들려고 작정했는지 이게 공교롭게도 이런 좀 악재 흐름으로 갑니다. 하고 현재로서 당국도 뭐 한 달 내에 요소수를 뭐 빼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예. 되면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될 것이고 뭐 이번에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예.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뭐 금리 인상을 또 이야기하겠고요. 그럼 시중금리는 또 오르게 되겠고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방금 말씀하신 그 소비 여력의 문제인 건데요. 네. 이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지금 민간 소비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이어서 시중 금리까지 함께 따라 오르게 된다면 1,800조 넘는 가계 부채, 840조 넘는 자영업 부채, 자영업자, 네. 사업자 부채. 그럼 이제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그러니까 예. 정부의 의돈, 소비 쿠폰 발행하고 막 정부의 재난지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런 거 하는 이유는 그 돈도 쓰고 추가로 더 쓰기를 네. 원하는데 일종의 이게 소비 대체 효과, 그것만 빼먹고 딱 멈추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어서 이게 그렇구나.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예, 어떤 안 그래도 오르는데 뜻하지 않은 요소수 대란까지 지금 물가에 부담을 주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서민들 부담은 커지는 이런 상황이라 좀 걱정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휴가가 끝나는 내일부터 확진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울입니다. 네, 어제 오늘 확진자 수가 2,000명 아래를 유지했는데 내일은 또 늘어날 것 같다고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00명 가까이 줄며 1,589명을 기록했습니다. 통상 주말에 진단검사 건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유지했지만 이 주말 휴가가 끝나는 내일은 감염자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내일부터 환자가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보통 일요일과 월요일, 화요일에 뚝 떨어졌다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지난 주말 헬로윈데이와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각종 모임 증가로 인한 확진자 증가가 일주일 뒤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비변이보다 잠복기가 짧아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새 방역 체계에서는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8%를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할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최근 5주간 코로나19 사망자 4명 가운데 3명은 백신 미접종자라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6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4명이 추가됐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1차 신규 접종자는 8만 2천여 명 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11만 8천여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 80.3%, 2차 75.6%입니다. 지금까지 4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당국의 정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응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일평균 1,716명으로 전주 대비해서 28.2%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1,342명으로 전주 대비해서 28.7%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주간 일평균 374명으로 전주 대비해서 24.6% 증가하였습니다.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이 1.06, 그리고 수도권 1.06, 비수도권은 1.04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일평균 22명으로 전주 대비해서 18.5% 증가하였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모든 연령군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10대와 60대 이상 연령군에서 전체 확진자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집단 감염은 총 44건으로 교육시설이 14건, 사업장이 11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9건, 다중이용시설 7건, 종교시설 2건, 가족 그리고 지인 모임이 1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 발생 비중은 14.3%로 4주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이동량은 기준점 대비해서 13.6% 높은 수준으로 전주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감염 사례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99.9%이고 모두 델타형 변이입니다. 예방접종 효과로 감소세였던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완화와 이동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따른 환자 증가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상 회복 전환을 시도한 국가들은 보통 한 1개월 내지 2개월 후에 확진자가 재급증한 그런 사례가 있고 일부 국가는 다시 강력한 방역 조치로 회귀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방역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10대 학령층은 아직 예방접종률이 낮은 상황이지만 최근에 활동 증가와 또한 수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 확대가 계획되어 있고 수능 이후에 전국 대학별 고사가 치러질 예정으로서 학교를 통한 감염의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10대 학령기 연령들은 접종 증명 또 음성 확인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드립니다. 개인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결코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첫째,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실내 환기를 자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셔도 좋습니다. 셋째는 증상이 발생하면 모든 활동을 멈추시고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손 씻기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연구와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도 상당한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활동 증가 그리고 계절적 요인과 함께 백신을 통한 면역 효과가 다소 저하된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연령은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라고, 특히 요양시설에서의 발생은 보다 높은 위험이 있으므로 입소자분들과 관련 기관의 주의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을 모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양시설과 기관에서는 주기적 PCR 검사와 유증상자 모니터링 그리고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 준수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국외 발생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발생은 이전 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유럽과 위주 지역이 전 세계 발생과 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1주간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294만 명으로 전주에 비해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유럽 지역은 전 세계 신규 발생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영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규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미주 지역으로 전 세계 발생의 25%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표를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1일부터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시설 입장 전에 접종 완료자께서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시고 미접종자는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확인 후에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유전자 진단검사 음성 결과는 보건소의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자는 코로나19 확진 후에 그 확진 완치자와 그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그 접종 예외자를 뜻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그 격리를 관할한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시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에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관할 보건소의 접종 연기, 금기 대상자 통지를 받으시는 경우에 가까운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나 확인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전 예약을 실시하는 추가 접종 대상군 중에서 접종 완료 6개월이 도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가능일 3주 전부터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서 접종 일정을 안내 중입니다.
사전 예약은 추가 접종 가능일 2주 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고 면역 저하자는 어제부터 추가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 추세가 있고 또 이게 지속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4월에서 8월 사이에 유행하는 감염병인데 현재의 유행은 좀 예외적입니다. 대부분 경미한 발열,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발생하지만 심한 경우에 소아는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9월 말 이후에 영남 지역에서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영향으로 호흡기 감염병이 크게 감소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이완되면 호흡기 감염병도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일정에 맞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한류 스타 걸그룹인 소녀시대의 멤버 태연까지 피해를 본 2,500억 원대 부동산 사기 의혹 사건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피해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기획부동산 그룹 측에서 갖은 거짓말로 회유한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실제 인터넷에 피해를 호소한 고객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압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해자 3,000명에게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땅을 소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기획부동산 그룹. 지난 2017년 이성우 씨도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해당 업체 말에 혹해 경기 시흥시에 땅을 샀습니다. 기획부동산이 인근에 지하철역이 생기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한 땅입니다. 실제로는 수용돼 매입가의 절반에 못 미치는 보상가가 나왔습니다. 4천만 원을 투자한 지 4년 만에 2천만 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든 이 씨는 인터넷에 피해 사례를 알리고 해당 기획부동산이 파는 토지에 대해 투자 위험을 경고하는 글을 꾸준히 썼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도련 경찰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획부동산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투자자들이 알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실패 사례도 있고 수익을 본 사례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올린 거였는데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저는 그 사실이 좀 우아하고 황당했죠. 업체 측의 이 같은 입막음 시도는 지난 7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현직 직원이 전 직원에게 경찰 수사에 응하지 말라고 직접 종용하는가 하면 이미 회사를 그만둔 직원 사이에서도 경찰 수사를 거부하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냐, 뭐 안 지면은 벌금 물리고 이렇게 하나 봐. 그 형사 수석돼갖고 다 불러들인 거겠지.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는 현직 직원을 자처한 인물이 경찰 수사가 이미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가 하면 회사가 사라지면 어차피 보상 못 받는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기사 같은 거 나오면 검색하지 마라. 순위 올라가면 이 정모 회사가 잘못되니까 기사 잘 무식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고객 한 명이 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을 회유하려고 한 데 대해선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계열사 대표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지난주 사건을 검찰로 넘긴 가운데 업체 측의 증거인멸 시도까지 속속 드러나면서 추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항공업계는 지금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제공해오던 유급휴직 지원금을 모두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소속 조종사 김모 씨. 당장 이달부터 들어오는 월급이 지난달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정부가 11월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유급휴직에서 무급휴직으로 전환된 결과입니다. 소득이 정상보다 감소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정 고정비 지출 이하의 수입으로 계속 생활을 하게 되는. 고용노동부는 애초 항공사 지원금을 지난 6월까지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2차례나 연장했습니다.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와 함께 형평성을 고려해 11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종료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오던 일부 항공사는 경영난 때문에 다시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통상 임금 대비 70% 수준까지 받을 수 있는 유급휴직과는 달리 무급휴직은 50% 수준밖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저비용 항공사인데요. 지금 여력이 있어 유급휴직을 유지할 수 있는 대형 항공사와 달리 저비용 항공사들은 대부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6개월인데 4개월 연장돼가지고 6개월인데 10월에 끝나니까 11, 11월 다 무급 들어가는데. 저비용 항공사에 닥친 악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대비 2배 이상 높아진 항공 유가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화물 운송으로 흑자를 유지하는 대형 항공사와 비교해 여객 운송에만 의존하는 저비용 항공사들은 유가 상승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LCC 업계는 지금 트래블 버블이라든가 백신 효과로 인해서 좀 기대감이 컸는데 유가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재확산이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LCC 업계는 지금 굉장히 또 다른 악재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운항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영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하루 만에 2,400% 폭등해서 화제가 됐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테마로 한 가상화폐 가격이 갑자기 0달러로 추락했습니다. 개발자들이 가상화폐를 모두 현금으로 바꾸어 달아난 겁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입니다. 오징어 게임 테마 가상화폐인 스퀴드의 코인당 가격이 0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2,861달러, 우리 돈으로 337만 원까지 급등했다 5분 만에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거래량은 1,100만 개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갑자기 폭락한 건 개발자들이 가상화폐를 모두 현금으로 바꿔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러그풀 수법의 사기를 친 겁니다. 앞서 이 가상화폐는 미국과 영국 주요 언론이 보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개발자들은 이 가상화폐를 온라인판 오징어 게임의 참가비로 쓸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 6개 놀이로 토너먼트 경기를 벌이고 최종 승리한 한 명에게 전체 참가비 90%를 상금으로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선풍적 인기에 힘입어 이 가상화폐는 출시되자마자 폭등했습니다. 하루 동안 2,400%의 폭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기술 전문 매체 기즈모도는 애초에 사기라는 신호가 곳곳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폐 홈페이지는 오탈자로 가득했고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살 수는 있지만 팔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적 현상에 기반한 밈 가상화폐는 투자자들이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아 심하게 부풀려진다며 구매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테슬라 주가 급등에 400조 가까이까지 재산이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세계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만간 7조 원 기부를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머스크 회장이 유엔이 먼저 7조 원으로 기아 문제 해결을 입증하면 당장 기부하겠다고 하자 유엔 측에서 당장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이 미 현지 시간 1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세계 식량계획 WFP가 60억 달러로 세계 기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테슬라 주식을 팔아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어 오픈소스 회계로 대중이 정확히 돈의 용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닷새 전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은 굶주리고 있는 세계 4,200만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1,0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머스크 등 3개 부호를 꼭 집어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머스크의 기부 요청에 대한 답변을 본 비즐리 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트윗 대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만나서 WFP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러면서 머스크 회장과 비즐리 총장이 언제 만날지, 실제 기부가 이루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스크 회장이 기부할 수 있다고 한 7조 1천억 원은 전 재산의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미 동부 시간 1일 기준으로 $1,200를 돌파하면서 머스크 회장의 재산도 급격히 불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 세계 부호 1위 머스크의 재산은 3,351억 달러, 우리 돈으로 394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위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의 격차가 1,4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됐고,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의 재산 규모 약 122조 6천억 원의 3배가 넘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오늘도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도 없어서 깊어진 가을을 만끽하기 좋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YTN 중계차가 완연한 가을 정취가 느껴지는 곳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태화강 국가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날씨도 가을한데요. 지금 그곳에서는 가을의 상징 국화가 또 만발했군요. 네, 샛노란 국화가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이 울산의 정원을 한가득 수놓고 있습니다. 이 샛노란 국화를 보니 정말 반짝이는 국화꽃을 보니까 보는 즐거움도 느껴지고 있는데요. 바람이 불 때면 향긋한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리고 있습니다. 오늘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참 좋은 날씨니까요. 가볍게 산책 즐겨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송철호 울산시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시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에는 억새와 국화, 코스모스 등 수많은 가을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이곳에서 대한민국 정원 박람회가 열립니다. 잘 가꾸어진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으셔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데요. 그래서인지 오후 들면서 이곳 태화강에는 정말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하지만 수도권과 충남은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과 광주가 7도, 울산이 8도 등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이 18도, 부산 20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입동인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와 독감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기 쉬워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선대위원장만 12명,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메머드급 선대위 출범식이 진행 중입니다. 이낙연계 의원에 이어서 무당파 의원들까지 전진 배치되면서 이제 진짜 드림 원팀이 될지 관심이죠.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원 투표 이틀째인데 투표율이 역대급입니다. 네 후보 모두 높은 투표율은 내 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2부 전국대담 코너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